자네를 내 비서로 고용하고 싶네. 검은 리무진을 타고 온 재벌 회장이 지금 이 커피숍에서 제 앞에 앉아 있어요. 그는 제게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명함을 받아들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불과 며칠 전 새벽 골목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던 노인이거든요. 그날 저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다 우연히 그를 구했을 뿐이었죠. 가난한 대학생인 제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재벌 그룹의 비서라니. 회장님은 이런 폭탄 같은 발언을 내뱉은 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요? 제 인생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욱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이런 일을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누군가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재욱의 목소리에 사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4명 모두 덩치가 산만했죠. 문신이 가득한 팔뚝, 험악한 인상. 건드리면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재욱은 순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야, 이놈 뭐야? 제일 덩치가 큰 사내가 재욱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재욱은 뒷걸음질 치며 휴대폰을 높이 들었어요. 저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신고할 거라고요. 신고? 이놈 웃기네. 사내가 비웃으며 재욱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쳤죠.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욱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휴대폰은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준 거였습니다. 이놈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재욱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주먹은 그의 귀를 스쳤어요. 귀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재욱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목청이 터질 듯 외쳤지만 새벽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내들의 웃음소리만 메아리 쳤죠. 재욱은 절망했습니다. 자신도 저 할아버지처럼 피투성이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만둬. 바닥에 쓰러져 있던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이상하게도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사내들이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뭐, 이 늙은이가 아직도 입이 살았네? 젊은 애는 나 줘. 관계없는 애야. 닥쳐, 이 못된 놈아. 사내가 노인의 얼굴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재욱은 그 광경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노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욱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벽돌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재욱은 있는 힘껏 사내의 뒤통수를 벽돌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비틀거렸어요. 재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을 친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이놈이. 다른 사내들이 재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얼굴과 몸에 날아들었어요. 재욱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미안해. 효도도 못하고.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사내들이 욕을 내뱉으며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재욱은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노인이 자신을 향해 기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 네.
노인의 손이 재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놀랍게도 따뜻했어요. 재욱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재욱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왼쪽 눈은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했어요. 옆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습니까? 이재욱 씨 맞으시죠? 네. 여기가 병원입니다. 폭행 사건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경찰은 사건 경위를 물었습니다. 재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범인들은 잡혔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재욱의 상처를 살피며 혀를 찼어요. 이런 큰 부상인데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럼 입원비는? 재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입원비. 생각도 못했던 문제였죠. 당장 이번 달 월세도 밀린 상황인데 병원비까지 내려면. 재욱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일단 퇴원하겠습니다. 네. 아직 관찰이 필요한데요. 괜찮아요. 집에서 쉴게요. 재욱은 간호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비가 하루에 얼마나 나가는데요. 재욱은 부서진 휴대폰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도 자신의 몸도 모두 망가져 버렸네요. 집으로 가는 길 재욱은 문득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계실까요? 그 많은 피를 흘렸는데. 재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었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죽어가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재욱이 사는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습기가 차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월세 25만 원으로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재욱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 안에는 책상과 침대, 그리고 낡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재욱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재욱은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지. 아르바이트는 못 나갈 것 같았고 학교는 이미 한 달째 결석 중이었죠. 등록금 대출 상환도 밀려 있었고요. 그래도 살았잖아. 재욱은 쓴웃음을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재욱은 요란한 경적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창문을 열었는데 입이 딱 벌어졌어요. 골목 입구부터 자신의 집 앞까지 검은색 벤츠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략 10대는 되어 보였죠. 뭐야 이게? 재욱은 황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 전체가 난리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구경하고 있었고 차에서 내린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제일 앞쪽 차에서 한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머리를 반듯하게 넘긴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는 재욱을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욱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태상그룹 비서실장 유경민이라고 합니다. 태상그룹. 재욱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태상그룹이요?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그 재벌이라고요? 무슨 일로?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이요? 재욱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감도 오지 않았어요. 유경민은 공손하게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일단 타시죠.
가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은 거부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벤치에 올라탔어요. 차 안은 그가 평생 경험해 본 것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은은한 조명, 공기까지 달랐죠. 차가 출발하자 유경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께 밤 우리 회장님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어요? 재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골목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 태상그룹 회장이라니요. 유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가끔 변장을 하시고 밤거리를 산책하시는 취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날 예전에 원한을 품은 자들이 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네. 경호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재욱 씨가 몸을 던져 회장님을 지켜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재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맞고 있길래 도왔을 뿐인데 그게 이런 일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차는 서울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태상그룹 본사였죠. 재욱은 유경민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건 상상을 초월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넓은 응접실 중앙에는 한 노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치료를 받았는지 깨끗했지만 여전히 멍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의 절박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함께 노인, 아니 태상그룹 정한석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재욱은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어요. 정한석은 재욱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나? 이재욱입니다. 이재욱, 나이는 23입니다. 학교는 서울 한성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입니다. 아, 지금은 휴학 중이고요. 정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느릿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자네는 날 구했네. 목숨을 걸고. 아니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입니다. 당연하다고? 정한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일이란 없어. 다들 자기 목숨이 소중하니까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지. 특히 요즘 세상엔 더더욱 그렇고. 재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한석의 말이 맞았어요. 사실 그날 밤 재욱도 수없이 고민했었죠. 도망칠까, 그냥 신고만 할까. 하지만 결국 뛰어들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정한석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했네. 돈을 줄까? 집을 줄까? 차를 줄까? 하지만 정한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재욱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재욱은 당황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니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빚 갚고. 그게 다인가? 네, 그게 다입니다. 정한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신기하다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자네는 정말 특이한 친구로군. 재벌 회장의 은혜를 입고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니. 저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야. 욕심을 부릴 줄 모르는 거지. 정한석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고독이 느껴졌어요. 자네는 아직 모를 거야.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재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한석이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어요. 내게는 두 아들이 있네. 큰아들 정우진, 작은아들 정우혁. 둘 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놈들이지. 하지만 정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둘 다 내 재산만 노리고 있어. 내가 죽기를 바라지. 형제끼리도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고, 그건,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돈과 권력만 주고 사람 됨됨이는 가르치지 못했지. 정한석은 다시 소파에 앉으며 재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를 보니까 옛날 내 모습이 떠오르더군. 가난했지만 정직했던 시절 말이야. 재욱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한석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재욱, 네, 회장님, 내 곁에 있어주게.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네, 그게 무슨, 비서로 채용하겠네. 월급은 연봉 1억으로 시작하지. 학교 등록금도 내가 대주고 자네가 지고 있는 빚도 다 갚아주겠네. 재욱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연봉 1억이요? 등록금의 빚까지요? 이건 꿈이 아닐까 싶었어요. 어떤가? 받아들이겠나? 재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한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재욱이 알아차리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계산, 그리고 기대. 이 순진한 청년이 앞으로 펼쳐질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한석은 이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낡은 옷 대신 맞춤 정장을 입게 됐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밀려있던 모든 빚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재욱은 정한석 회장의 개인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회장의 일정을 관리하고 외부 인사들과의 미팅에 동석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재욱은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욱은 처음으로 정한석 회장의 두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버지, 새로 들어온 비서라는 게 이 친구입니까? 정한석 회장의 큰아들이자 태산그룹 부회장인 정우진이었습니다. 40이 넘어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턱을 괴며 재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욱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우진은 코웃음만 쳤어요. 경력도 없는 애송이를 비서로. 아버지도 참. 우진아, 그만해. 정한석이 낮게 제지했지만 정우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하시더라고요. 길에서 주운 애를 비서로 쓰시다니. 길에서 주웠다고? 정한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재욱은 긴장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사실 아닙니까? 이 친구 반지하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던 애잖아요. 그런 애를 하루아침에 비서로 앉혀놓으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우진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욱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으니까요. 그 애가 날 살렸어. 정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날 지켜줬다고. 자네들은 그런 적 있나? 정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재욱을 향한 그의 눈빛에는 적이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욱은 회사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한석 회장의 둘째 아들 정우혁이었어요. 형인 정우진과 달리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형 못지않게 날카로웠죠. 담배 한 대 할래? 정우혁이 담배를 건넸지만 재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안 피웁니다. 그래, 건강에 좋은 습관이네. 정우혁은 피식 웃으며 담배를 입에 물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형이 오늘 좀 심했지? 정우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나라도 기분 나빴을 거야. 정우혁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을 이었어요. 형은 원래 저래.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강하게 나가거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미쳐 있어.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경고야. 정우혁이 재욱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야. 아버지 주변에 있다는 건 표적이 된다는 거거든. 표적이요? 우리 형제는 물론이고 회사 임원들, 계열사 사람들, 다들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견제하지. 재욱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우혁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명백한 위협이었어요. 조심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말이야. 정우혁은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옥상을 떠났습니다. 재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욱은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복사를 부탁하면 바쁘니까 직접 하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회의 자료를 요청하면 권한 없으시죠?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욱은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약점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난 금요일 저녁 재욱은 정한석 회장의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서재 안에는 정한석뿐만 아니라 정우진과 정우혁 그리고 유경민 비서실장까지 있었어요. 함께 정한석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재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이재욱 씨. 유경민이 서류 한 장을 꺼내 재욱 앞에 놓았습니다. 재욱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횡령 혐의, 회사 돈을 몰래 쓴 혐의라고. 서류에는 재욱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금액 350만 원. 하지만 재욱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건 아닙니다. 저는 법인카드를 쓴 적이. 증거가 여기 다 있네. 정우진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다 자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럴 리가.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재욱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정우진은 비웃기만 했어요. 정우혁은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유경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증거를 받네. 정한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재욱은 절망했어요. 누가 봐도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영수증도 있고 CCTV도 있고 카드 내역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재욱은 정말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얘기하지. 정한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재욱은 억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정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 이재욱. 재욱이 돌아서자
정우진이 비웃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굴어. 자네 같은 가난뱅이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 증거가 다 있는데? 정우진이 재욱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어요. 경고했잖아. 여기서 조심하라고. 넌 이미 끝났어. 재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우진이 꾸민 일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욱은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우혁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욱은 지옥을 맛봤습니다. 회사 내부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회장 비서가 횡령했다더라. 사람들은 재욱을 보면 수군거렸고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런 애를 왜 뽑았대? 역시 배경 없는 애들은 믿으면 안 돼. 회장님도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네. 재욱은 그 모든 시선과 말들을 견뎌야 했어요.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정한석 회장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고 업무 지시도 최소한으로만 했죠. 신뢰가 무너진 게 느껴졌습니다. 재욱은 혼자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회사에 남아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상하네. 재욱은 카드 사용 시간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카드가 사용된 시간은 저녁 7시 30분. 하지만 그 시간에 재욱은 정한석 회장과 함께 다른 미팅에 있었어요. 증거가 있었습니다. 미팅 참석자 명단과 사진까지 있었죠. 그럼 누가 내 이름으로? 재욱은 급히 레스토랑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인물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체격이 재욱과 비슷했죠. 이건 분명 조작이야. 재욱은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재욱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우혁이었습니다. 이런 밤에 뭐 하는 거야?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려고. 결백? 정우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회장님은 널 의심하고 계셔. 증거가 너무 명확하거든. 하지만 전 정말 안 했습니다. 알아. 정우혁의 대답에 재욱은 놀랐어요. 정우혁이 재욱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형이 꾸민 거야. 내가 아버지 곁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재욱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왜 내가 널 도와줘야 하는데? 하지만 여기는 양육강식이야. 약한 놈은 짓밟히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곳이지. 넌 약했어. 그게 다야. 정우혁은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 가지 조언해 줄게. 여기서 빨리 나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정우혁이 떠난 후 재욱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욱은 다시 정한석 회장의 서재로 불려갔어요. 이번에는 정우진, 정우혁뿐만 아니라 회사 법무팀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이재욱 씨, 유경민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횡령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재욱 씨를 즉시 해고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재욱은 정한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한석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단지 서류에 사인만 하고 있었죠. 회장님, 저는 정말 안 했습니다.
그날 저는 회장님과 함께 미팅에 그만. 정한석이 손을 들어 재욱을 제지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네. 자네가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나가게. 정한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재욱은 절망했어요. 구해준 은인이, 자신을 믿어주던 유일한 사람이 이제는 등을 돌린 겁니다. 재욱은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허탈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욱 씨,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유경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사를 해봤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비서실장님도 저를 의심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유경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재욱에게 건넸어요. 위로금입니다. 3천만 원 들어있어요.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라고 하셨습니다. 재욱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서서 유경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전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이재욱 씨,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재욱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회사 로비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재욱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오피스텔도 이미 회사 명의였으니 나와야 했고 손에 쥔 건 지갑 하나뿐이었죠. 통장에는 한 달치 월급 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원점이네. 재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래가 밝았었는데 이제는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니,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횡령범이라는 낙인까지 찍혔으니까요. 재욱은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 그냥 다 포기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릴까?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디론가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때 재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재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재욱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한승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변호사요? 무슨 일로?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정우진 부회장의 횡령 조작에 대해서 말이죠. 재욱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승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30분 뒤에 명동 카페 세렌디피티에서 봐요. 늦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욱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재욱이 정말 억울한 상황에 빠졌죠. 생명의 은인을 구했는데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모든 걸 잃었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등장한 변호사 한승재.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정말로 재욱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재욱은 빗속을 뚫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한승재라는 변호사 생각뿐이었죠. 정말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덫일까? 카페 세렌디피티는 명동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재욱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40대 초반쯤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이재욱 씨죠? 앉으세요.
한승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재욱 앞에 밀어줬습니다. 재욱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를? 당신 사건에 관심이 있어서요. 한승재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욱이 보니 자신의 횡령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이었어요. 정우진 부회장이 꾸민 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있습니다. 한승재의 단호한 대답에 재욱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정우진은 완벽하게 조작했다고 생각하지만 허점이 있어요. 카드 사용 시간과 당신의 실제 위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레스토랑 CCTV 영상이 너무 깔끔하게 편집되어 있다는 점. 한승재는 노트북을 열어 재욱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 결과가 떠 있었어요. 당신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을 보면 그 시간에 당신은 회장님과 함께 종로에 있었어요. 명백한 알리바이죠. 재욱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이걸로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승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정우진의 권력이에요. 그는 태상그룹의 후계자 중 한 명이고 회사 내에 그의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이 증거를 들고 가도 그들은 묵살할 겁니다. 재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승재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정우진을 직접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린다고요? 정우진에게는 당신 것 말고도 숨기고 있는 비밀이 많아요. 횡령, 배임, 뇌물수수. 만약 이걸 폭로하면 그는 끝장납니다. 한승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정우진의 비리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재욱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싸움에 뛰어들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한승재가 재욱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건 위험한 싸움이에요. 정우진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거고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려 할 겁니다. 그래도 할 건가요? 재욱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요. 한승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날 이후 재욱은 한승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는 정우진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한승재는 놀라울 정도로 정보망이 넓었습니다. 정우진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재욱은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정우진이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려 서류상 회사에 숨긴 거래 내역이었어요. 한승재는 그걸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제 정우진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이걸 어떻게 공개하죠? 회사에 제출하면 묵살당할 텐데. 회사가 아니라 검찰에 제보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도 흘리고. 한승재는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욱은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반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재욱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들 뒤로 정우진이 걸어 들어왔죠. 이재욱, 여기 있었구만. 정우진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재욱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한승재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났습니다. 정우진 부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한승재 변호사,
오랜만이군요. 정우진이 한승재를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설마 당신이 이 사람 뒤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단지 의뢰인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의뢰인? 정우진이 재욱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이 가난뱅이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변호사를 쓰나? 재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우진의 모욕적인 말투가 피를 끓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으니까요. 이재욱 씨는 무고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조작한 증거로 함정에 빠뜨렸죠. 한승재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정우진은 비웃기만 했어요. 증거? 무슨 증거요? 당신이 회사 돈 50억을 빼돌린 증거. 그리고 이재욱 씨의 횡령을 조작한 증거. 다 있습니다. 순간 정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띄었어요. 그래요? 그럼 증거를 내놔 보시죠. 검찰에 제출할 겁니다. 검찰? 정우진이 크게 웃었습니다. 검찰이 뭐가 두렵습니까? 제 아버지가 누군데요? 전화 한 통이면 사건이 묻힐 텐데. 그 말에 재욱은 절망했습니다. 정우진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수 있었죠. 하지만 한승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언론은요? 국민들의 여론은요? 당신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면 아무리 태상그룹이라도 감출 수 없을 겁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승재에게 다가가며 낮게 속삭였어요. 당신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압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한승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요. 정우진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재욱을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이재욱, 너 후회할 거야. 나를 건드린 걸. 정우진은 부하들을 데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재욱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한승재가 재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준비하세요. 한승재는 말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다음 날 주요 언론사에 정우진의 비리 자료가 익명으로 제보됐어요. 동시에 검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됐죠. 한승재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재욱은 한승재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태상그룹 정우진 부회장 50억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태상그룹 본사 앞에 몰려들었고 정우진은 얼굴을 가린 채 차에 올라타고 있었죠. 시작됐네요. 한승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우진은 방어에 급급할 거예요. 당신을 공격할 여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정우진은 끝까지 버틸 겁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한승재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우진이 돈을 빼돌린 서류상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라고 불리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인데요. 이 회사의 실소유주를 찾아야 해요. 실소유주요? 명의상으로는 홍콩에 있는 투자회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우진이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증명하면 그는 끝장나요.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어요. 어떻게 그걸 증명한단 말인가요? 바로 그때 한승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재욱을 보며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내부 제보자가 나타났대요. 내부 제보자요? 태상그룹 재무팀 직원인데 정우진의 비리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래요. 오늘 밤에 만나기로 했어요. 재욱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재욱과 한승재는
한강 근처의 한적한 카페로 갔습니다. 내부 제보자와의 만남 장소였어요. 시간이 되자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수척한 얼굴의 여자였죠. 한승재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여자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불안해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태상그룹 재무팀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승재가 따뜻하게 말했지만 김수진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정우진 부회장의 비리 자료가 다 들어 있어요. 횡령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서류상 회사와의 거래 내역. 전부요. 재욱은 숨이 막혔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거예요. 한승재가 USB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왜 이걸 제보하시는 건가요? 위험한 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김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동생이 정우진 부회장 때문에 죽었어요. 네. 동생은 태상건설에서 일했어요. 현장 안전관리자였죠. 그런데 정우진 부회장이 공사비를 줄이려고 안전장비 구매를 막았어요. 그 바람에 사고가 났고 동생은 김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재욱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우진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쳤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정우진이 처벌받길 바라요. 한승재는 김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려요.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카페를 나갔어요. 재욱은 USB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재욱과 한승재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김수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검은 차 한 대가 그녀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중이었죠. 수진 씨. 재욱은 급히 김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한승재가 119에 신고했지만 김수진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꼭 이기세요. 김수진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김수진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재욱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진이 한 짓이 분명했죠. 그는 김수진을 막으려 했고 결국 그녀를 쓰러뜨렸어요. 이 못된 놈. 재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승재가 재욱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겨야 해요. 법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재욱은 한승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습니다. 다음 날 한승재는 김수진이 준 USB를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정우진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어요. 횡령 금액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했고 뇌물수수, 배임회사에 손해를 끼친 죄, 심지어 폭행 교사까지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검찰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한승재는 즉시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에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가 정우진의 비리를 다뤘습니다. 태상그룹 정우진, 수백억 횡령 의혹, 정우진 부회장, 안전사고 은폐 정황, 검찰,
정우진 소환 검토. 재욱은 뉴스를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정우진이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우진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고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욱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발신자는 정우혁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태산그룹 본사로 와. 아버지가 부르신다. 재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한석 회장이 자신을 부른다고요? 한승재에게 문자를 보여주자 그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라면 재욱은 고민했습니다. 정한석을 다시 만나는 건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재욱은 결심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혼자 가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저는 회장님을 믿으니까요. 한승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재욱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욱은 태산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한 달 만에 다시 오는 곳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유경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재욱 씨 오셨군요. 비서실장님,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따라오세요. 재욱은 유경민을 따라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자 정한석이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은 한 달 전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앉게. 정한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재욱은 소파에 앉았어요. 정한석은 한참 동안 재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날 원망하겠지. 재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한석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나도 알고 있었네. 자네가 결백하다는 걸. 네. 재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한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진이가 꾸민 일이라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 아들이잖나. 감싸줄 수밖에 없었지. 재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한석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선을 넘었어. 사람을 죽이려 했잖나.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정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가 모은 증거들 다 봤네. 우진이가 얼마나 썩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 재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한석이 재욱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도와주게. 우진이를 막아주게. 내 손으로는 할 수가 없어. 재욱은 정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어요. 정한석 회장의 협조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고 회사 내부 자료도 모두 공개했어요. 정우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은 정우진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정우진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재욱은 한승재와 함께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승재가 재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축하해요. 이겼어요. 재욱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겼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쳤으니까요. 김수진 씨는 어떻게 됐나요? 병원에서 회복 중이래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요. 재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살아남았어요. 며칠 후 재욱은 정한석 회장에게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재가 아니라 회의실이었어요. 안에는 정한석과 정우혁 그리고 유경민이 있었습니다. 앉게, 이재욱. 정한석이 말했습니다. 재욱이 자리에 앉자 정한석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복직 서류야. 자네를 다시 비서로 채용하겠네.
재욱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재욱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간의 경험이 그를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그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싶었죠. 정한석은 잠시 재욱을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자네답군. 정한석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 재욱이 서류를 보니 태산 법률 자문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법률 자문이요? 한승재 변호사와 함께 우리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아주게. 연봉은 3억. 그리고 이건 정한석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산장학재단 이사직이야. 자네 같은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일이지. 관심 있나? 재욱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한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우혁을 보며 말했어요. 우혁아, 자네도 이재욱과 함께 일하게 해. 네, 아버지. 정우혁이 재욱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재욱은 복도에서 정우혁을 마주쳤습니다. 정우혁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재욱 씨,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정우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형이 저지른 일들, 어떻게 다 알아냈어요? 재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우혁의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내부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승재 변호사님의 도움도 있었고요. 내부 제보자, 김수진 씨 말하는 건가요? 네. 정우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잘 됐네요. 형도 이제 제대로 된 벌을 받을 테니까. 정우혁은 그렇게 말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재욱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죠. 그날 밤 재욱은 한승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승재가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정의가 이겼어요.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재욱은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변호사님. 네. 정우혁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승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죠?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한승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우혁은 정우진보다 더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네. 정우진은 탐욕스럽고 폭력적이지만 예측 가능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정우혁은 다르죠. 그는 조용하고 신중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재욱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이번 일도 정우혁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승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우진의 비리를 당신에게 제보한 사람들, 대부분 정우혁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재욱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김수진도 그 외의 제보자들도 모두 정우혁이 심어놓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정우혁이 형을 제거하려고 우리를 이용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재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정우혁의 말에 노란한 걸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우진의 범죄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용당했든 아니든
정의는 실현됐어요. 한승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재욱은 씁쓸했어요. 결국 자신은 누군가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재욱은 정우혁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정우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재욱 씨, 무슨 일이세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재욱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일, 당신이 계획한 거죠? 정우혁은 잠시 재욱을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김수진 씨, 그리고 다른 제보자들, 모두 당신 사람이었죠? 당신이 형을 제거하려고 우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정우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당신은 뭘 잃었나요? 당신은 결백을 증명했고 좋은 일자리도 얻었어요. 형은 감옥에 갔고 아버지는 당신을 신뢰해요.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재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우혁이 말을 이었어요. 이재욱 씨, 세상은 원래 이래요. 누군가는 이용하고 누군가는 이용당해요. 중요한 건 결과죠. 정우혁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탐욕스러웠어요. 그래서 무너졌죠. 하지만 나는 다르답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재욱은 정우혁의 뒷모습을 보며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우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조심하세요, 정우혁 씨. 재욱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무너질 날이 올 겁니다. 정우혁은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거예요. 재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생각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또 다른 시작일 뿐이야.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재욱은 한승재와 함께 회사를 바로잡는 일에 몰두했고 정우진은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도 포기했죠. 태산그룹은 큰 홍역을 치렀지만 정한석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재욱은 한승재와 함께 태산그룹의 법률 자문으로 일하며 동시에 태산장학재단 이사로서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있었어요. 자신이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날도 재욱은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원한 학생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며 유경민이 들어왔어요. 이재욱 이사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재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경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재욱은 불안한 마음으로 정한석 회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안에는 정한석과 정우혁 그리고 몇 명의 임원들이 있었어요. 안께 정한석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재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우혁이가 사고를 쳤어. 정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욱은 정우혁을 바라봤어요. 정우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혁이가 회사 돈 200억을 빼돌렸어. 그리고 해외 계좌로 빼돌리려다 적발됐지. 재욱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우혁도 결국 형과 같은 길을 걸은 거예요. 어떻게? 형이 감옥에 간 걸 기회로 삼았던 거지. 자기가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정한석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왜 내 아들들은 이 모양인 거야? 재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한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 아들 모두 범죄자가 되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재욱,
정한석이 고개를 들어 재욱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이 회사를 맡아줄 수 있나? 네. 그게 무슨, 내게 아들이 없는 셈쳐. 자네를 후계자로 삼고 싶네. 재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후계자라니요. 자신이 태산그룹의 후계자가 된다고요? 회장님, 저는 그럴 자격은 내가 정하는 거야. 정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직하고 용기 있고 무엇보다 사람을 아는 사람이야. 내 아들들은 돈과 권력만 알았지. 하지만 자네는 다르지. 재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욱은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정우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재욱 씨. 재욱이 돌아서자 정우혁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후계자 자리 받을 건가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받지 마세요. 정우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자리는 사람을 망가뜨려요. 저처럼, 형처럼요. 재욱은 정우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아닌가요? 정우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정우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어요. 일주일 후 재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정한석 회장을 찾아가 말했어요.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한석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고맙네, 이재욱.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저는 회장이 아니라 경영인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주식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하고 직원들을 위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정한석은 잠시 재욱을 바라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자네답군. 좋아, 그렇게 하게. 그날부터 재욱은 태산그룹의 경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정한석 회장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재욱에게 전수했어요. 재욱은 밤낮 없이 공부하며 회사의 구조를 익혀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재욱은 태산그룹 임원회의에서 첫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이었어요. 임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재욱의 진심 어린 발표에 점차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임원이 재욱에게 다가왔어요. 이 이사님, 오늘 발표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상과 현실은 다르거든요. 투명 경영이 좋은 건 알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저는 한 발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임원은 재욱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재욱은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회사 내에서 입지를 다졌어요. 그 결과 재욱은 이제 태산그룹의 부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한석 회장은 서서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었고 재욱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재욱은 약속대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했어요. 비리를 일삼는 임원들을 해고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직원 복지도 대폭 확대했죠. 처음에는 반발도 많았지만 점차 회사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태산장학재단을 통해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욱처럼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재욱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1년 반 전만 해도 자신은 빗속을 헤매던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이 도시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정한석 회장이 들어왔어요. 그는 재욱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나? 네. 이 자리 받은 거 말이야. 재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제가 도운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정한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를 선택하길 잘했어. 자네는 진짜 리더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한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재욱, 자네가 날 구한 게 아니야. 자네가 이 회사를 구한 거지. 재욱은 고개를 돌려 정한석을 바라봤어요. 정한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네, 정말로. 재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우진이 감옥에서 출소 전 선행으로 모범수가 됐고 형기가 일부 감면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우혁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죠. 재욱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 형제가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재욱은 이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재욱은 장학재단에서 주최한 선배와 후배가 만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과 성공한 멘토들이 만나는 자리였어요. 재욱도 멘토로 참여했죠. 한 학생이 재욱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재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공? 글쎄요. 저는 아직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부사장이시잖아요. 직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죠. 학생은 재욱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욱이 말을 이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가난했어요. 빚도 많았고 미래도 불안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학생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재욱은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거야.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야. 행사가 끝나고 재욱은 혼자 강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재욱은 잠시 멈춰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1년 반 전 자신은 빗속에서 헤매던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죠. 재욱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재욱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재욱은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은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욱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둠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재욱의 여정, 정말 파란만장했죠. 가난한 대학생이 우연히 재벌 회장을 구했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듯 했지만 곧 음모에 휘말려 모든 걸 잃었잖아요. 하지만 재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찾고 정의를 세우고 결국 자신의 자리를 찾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재욱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향해 나아갔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결국 그를 성공으로 이끈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쉬운 길을 갈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재욱처럼 정직하고 용기 있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우리만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오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